사실을 하나를 꼭 한 번 더 제가 명심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꼭 있어요. 이게 이런 분들한테 절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 단점이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어떤 거죠? 이게 타 전기 차량들에 비해서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냥 통상적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 나이 말고요? 제가 27살입니다. IMF 때 태어난 27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2023년식 볼트 EUV이고요.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밸류 플러스라는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어가지고 네. 그 옵션 하나 선택을 했었고, 등급도 프리미어 등급이 한 등급밖에 없어가지고요. 제가 구매하고 나서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외관 디자인이 조금 달라진 등급이 하나 나왔는데, 네.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일반 프리미어 등급에 프리미어. 이제 밸류 플러스라는 이제 옵션을 선택한 차량입니다. 옵션에 어떤 게 빠진 거예요?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기억이 안 나는 게, 내비게이션이 아마 40만 원짜리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은 어차피 이제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을 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넣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옵션이 밸류 플러스랑 이제 내비게이션의 두 개 선택 사양 중에서 내비만 빼고 밸류 플러스만 넣었어요. 이게 볼트 EV도 있고 볼트 EUV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네. 이게 EUV는 뭐죠? 네. EUV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구형 볼트 EV라는 차량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볼트 EV를 페이스리프트해서 나온 차량인 뉴 볼트 EV이고요. 이 차량은 이제 볼트 EV의 파생 모델로 이제 휠베이스를 살짝 더 늘려가지고 좀 SUV스럽게 만들어서 EUV가 됐어요. 그 사이에 U자가 붙어서 SUV랑 EV랑 합쳐서 EUV가 된 차예요. 볼트 EV도 나오긴 나오죠?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인도된 수랑 판매량이 EUV 대비해서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차를 보자마자 좀 놀랐던 게, 차가 왜 이렇게 크지? 제가 좀 잘못 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크기가 실제로 좀 많이 커요. 그니까 엔카에서도 보니까 EUV라는 모델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상해 신차를 뽑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뽑았어요. 연식이 약간 2023. 네, 맞아요. 연식 변경되고 300만 원 가격이 인상된 차량으로 인도받았고요. 작년 10월 달에 거의 보조금 막차일 때 운이 좋게 아슬아슬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럼 소요 기간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네, 맞습니다. 5개월 정도. 주행한 키로수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제가 요거를 세컨 차로 지금 타고 있어가지고 네. 한 8,300 정도 탔고. 네. 세컨이요? 네네네. 세컨 치고는 많이 탄 거 아닌가요? 네, 세컨 치고는 많이 탔죠. 사실은 네. 이제 메인이 사실은 원래는 장거리 가는 차긴 해가지고, 어. 걔를 이제 아무래도 내연기관을 장거리로 운용을 하는 게 좀 수월한 면이 있어서 그렇죠. 내연기관을 장거리로 운용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내라든지 아니면 얘로 소소하게 뭐 알바 같은 걸 할 때나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인도 기간이죠. 이 볼트 EUV는 당시에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색상을 좋아해서, 네. 이 차가 이제 아이스 블루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출시 초기에 5가지 색상이 있었어요. 네. 화이트, 블랙, 실버, 그 다음에 레드.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이 하늘색 아이스블루랑 5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22년식에서 23년식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레드 색상은 삭제가 됐고요. 이제 4가지 색상 중에 남아있던 것 중에서 이제 아이스블루를 선택을 했는데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색상이다 보니까 제가 계약했던 기간에 비해서 좀 일찍 받은 것 같아요. 좀 일찍이라면은 뭐 당일날 받으셨네요. 아니요. 제가 1월 달에 계약을 넣고 10월 달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 네, 작년 8월 달에 계약하신 분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컬러나 옵션 못 받으신 분들이 가끔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확실치는 않아서 이거는. 근데 이게 네. 몇 달 걸렸는데 일찍 받으신 거구나. 그때 당시에. 그렇죠. 왜냐면 그쵸? 제가 인도 받았을 때 이미 1년이 넘었던 분들도 계셨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좀 일찍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아이스 블루의 힘이네요, 그쵸? 네, 색상 비주류 색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조금 탔던 차량이 좀 많기는 한데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네. GM 바여가지고 아. 제가 흔히들 인터넷에도 이제 흔히들 얘기하시는 쉐슬람, 약간 쉐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쉐보레 차를 좀 많이 탔었는데 이제 현재 운용하는 차는 아까 장거리 차량으로 콜로라도 지금 타고 있고요. 오, 멋지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트 EUV,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스파크 EV라고 스파크 전기차 모델이 있었어요. 네. 그 차도 제가 운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스파크 수동을 이제 구형 스파크, 신형 스파크 수동을 둘 다 탔었고, 그다음에 트렉스도 한번 탔었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쉐보레 차를 좀 많이 탔죠. 그러네요. 네. 이야, 현대기아는 거의 타본 적이 없죠? 현대기아는 조금 이제 신차를 가려면 레일을 한번 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로 현대기아 차를 2번을 탔는데 하나는 아반떼 XD 수동 그 차가 이제 제 첫 차였었고 네, 이제 2002년식 완전 네. 꼬물차 네. 그 차를 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갤로퍼를 수동으로 한번 탔었습니다. 와. 자, 그럼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직전 차량은 그냥 콜로라도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차를 타다가 볼트 EUV를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사실은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장거리 갈 때는 사실은 이점이 되게 많아요. 그쵸. 이제 일단 연료 탱크가 커서 음. 기름을 한 번 넣으면 거진 한 7, 800km는 한 번에 갈 수 있기도 하고, 뭐 저렴한 이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지 비용 자체도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라든지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조금 운영하기 힘든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원래 전기차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저도 무조건 차는 내연기관, 차는 수동 이런 게 있었는데 스파크 EV라는 차를 알게 된 다음에 이 차는 과연 어떨까? 한번 내가 사람들이 먹어보지 않았던 뭐 찍어 먹어보지 않은 똥인지 된장인지 전 찍어보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딱 제가 스파크를 딱 구매를 해서 타봤는데 편견이 스파크를 타면서 아 이게 전기차구나 약간 에디슨이 머리에서 갑자기 전구가 띵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전 이래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한 번 타면 못 타는 다시 내연기관도 못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딱 깨닫고 나서 이제 같은 쉐보레 계열에서 이제 볼트 EUV가 나온다는 걸 보고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호기심 삼아 매장 갔다가 계약이나 한번 넣어볼까 해서 1월 달에 계약을 넣었던 게 10월 달에 2년이 돼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뭐 고민하는 차종 전혀 없으셨네. 무조건. 저는 무조건 쉐보레여가지고. 무조건 쉐보레. 네, 당시에 그리고 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일단은 비슷한 이제 비교 대상으로 있었던 차량이 이제 푸조의 E208. 그 다음에 이제 르노 조에라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는 단종이 이미 됐던 상태고 기껏 해봤자 이제 구형 니로 EV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 성향상 이제 아무래도 제 정서상 그쪽이랑 좀 맞지는 않아서 사실은 거진 푸조 E208 같은 경우는 지금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시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거의 볼트가 저한테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차여서 사실 크게 고민은 안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요? 볼트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시내 주행 위주를 많이 할 거라서 컴팩트한 사이즈가 제일 중요했고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차량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사람들이 특히나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들은 공차 중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차량들이 배터리 때문에 차 크기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남을 가게 되면 아직까지 기계식 주차장을 쓰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중량 때문에 못 들어간 주차장들이 많아요. 크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중량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차량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시내 위주로 갔을 때 어디든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옵션들, 그냥 뭐 핸들 열선, 버튼 시동, 그냥 뭐 정말 딱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랑, 이제 저는 제일 제가 지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선 폰 프로젝션이라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가격대에 이게 되는 차가 쉐보레밖에 없어요. 너무 제가 쉐파 같아서 너무 장점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쉐파 좋아합니다. 저는 뭐 다 좋아하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너무 편파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그때 고려했던 조건들에는 전부 부합하는 조건에 전반, 그리고 아마 제가 작년에 보조금을 못 받았으면 아마 차를 구매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조건 좋게, 운이 좋게 제가 딱 받게 돼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량 금액이 도대체 얼마였길래 그런 거였죠? 얼마예요? 그때 당시에 원래는 네. 차량이 가격 인상 전에가 4,400이었어요. 근데 4,400이면 정말 매력 있는 게 이제 깡통 아이오닉 5랑도 거의도 한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났었고, 그 당시에 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EV 차량이 전혀 전무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푸조 같은 차량들은 아무래도 이 차량에 비해서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딱 마음에 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연식 변경이 되면서 300만 원이 올랐죠. 그래서 4,799만 원에 제가 이제 추가 옵션까지 포함을 해서 거진 4,900만 원에 달하는 차량 가액으로 구매를 했었고, 보조금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취득로스에 포함해서 4,000만 원이 살짝 넘어가는 걸로 제가 실구매가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일시불은 절대 안 되고요. 네네네. 카드로 했습니다. 카드요? 네, 카드 그 자동차 뭐라고 해야 되죠? 오토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풀할부인가요? 그렇습니다. 몇 년에 월 얼마씩 나가고 있다는 건가요? 5년에 한 달에 7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렇죠? 네. 보험료죠? 얼마 나가세요? 보험료는 제가 지금 일단은 뭐 차량을 분산을 해서 타고 있어가지고 네. 캐로스로 들어놨는데 이제 제가 이 차량을 보통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1,000km 정도 내외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 그래서 뭐 1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한 150에서 1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현재 충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제 음. 완속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급속 충전만으로는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를 꼭 한 번 더 제가 명심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공원 있어요. 네. 구청 있어요. 네. 아니면 저희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서 충전하면 돼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충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급속 충전이랑 완속 충전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는 아니고 급속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빠른 대신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차를 세워놨을 시에는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새 뭐 충전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디 잠깐 갔을 때 차를 충전기를 물려놓고 어디 잠깐 갔다 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밤에 예를 들어 자야 되는데 1시간 자다가 다시 나가지고 또 뽑고 이러기 하기엔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있는 충전기가 항상 비어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배터리가 막 앵꼬가 나서 없다고 쳤을 때 당장 내일 장거리를 가야 되는 주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정말 곤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급속 충전기가 아니라 완속 충전기가 집이든 아파트든 아니면 단독주택이든 간에 빌라든 구비가 돼 있는 분들한테 전기차를 꼭 구매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있는 완속 충전기 위주로 거의 한 90% 정도 충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회 충전 소요 시간은 보통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 속도를 11kWh/h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충전기가 7kWh 완속 충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완전 앵꼬까지 타본 적은 없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사이로 완속 충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완전 없는 상태에서 한 20% 정도 남았을 때 한 그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절반 정도에서 충전했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4-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같아요. 4-5시간 정도 하면 한 반 정도는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반 정도는 차는 것 같아요. 반 정도 한 60%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충전 소요 비용이죠. 예. 한 번 충전하는데 한 대략 어느 정도의 한 완속은요? 완속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저희가 완속 충전기를 사용을 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보통을 해요. 개인 주택에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나만 쓸 수 있는 충전기가 있는 사람들을 보통 집밥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이 공용시설에 있는 충전기를 저희 급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저는 급식을 먹고 있는 중이고, 네. 급식도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야간 시간대는 전기 부하가 덜 걸리잖아요. 네. 그때는 전기 요금이 조금 더 싸요. 그리고 이제 경부하 시간, 중부하 시간, 이제 그리고 제일 많이 부과가 되는 시간이 달라서 그때마다 그 요율이랑 비용이 조금씩 다르고요. 네. 야간에 보통 물려놓고 아침까지 충전을 하게 되면 한 10%에서 20%에서 완충까지 보통 한 13,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행 가능 거리죠. 차주님께서는 한 90%. 네. 네, 90%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주행 가능 거리가 몇 정도 나와요? 제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네. 차를 받은 이후에 거의 직후가 겨울이었어요. 네. 겨울에 사실 전기차가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보통은 제가 완충을 했을 때 겨울철에는 한 300km 정도 내외로 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완전 100%까지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 제가 뭐 5%까지 탄 건 아니었고, 최대한 20%에서 80% 정도 사이를 충전을 왔다 갔다 하려고 했을 때 실주행 거리가 보통 280에서 한 300 정도 겨울철에 탔던 것 같습니다. 야, 100% 기준이면 이게 그게 공식적으로 한 몇 정도 나와요? 이게 인증받았던 거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3km로 알고 있었고요. 403km.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겨울이랑 여름철이랑 포함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날씨 따뜻해지면 100% 완충했을 때는 무조건 400km는 넘게 탈 것 같은 게, 지금도 보통은 한 400km는 그냥 찍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보통은 이제 전기차가 가장 좋은 계절은 15도에서 25도 사이가 가장 적절한 온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일 때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400km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자, 차량 용도는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이 차 전비라고 해야 되나요? 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가 그렇습니다. 네. 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 차량을 최대한 분석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데이터를 좀 많이 수집을 했는데, 네. 이 차가 출고 당시에 달려 나오는 타이어랑 휠 인치가 17인치의 이제 타이어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5, 451이 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인치랑 타이어에 대해서 얼마나 연비나 전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이제 이 차는 지금 PCD 105라고 해서 이제 다른 쉐보레 차량 트랙스, 뭐 크루즈 이런 차량 휠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18인치 휠을 제가 구해서 18인치를 테스트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아베오에서 배운 16인치 타이어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6, 17, 18이 타이어랑 인치에 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금 제가 좀 실험을 하고 있었었고,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7km 정도 내외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막 엄청 좋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속한다고. 보통은 이제 독일 쪽 자동차들 중에서 그냥 전비가 좀 안 좋다고 하는 게 한 4, 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차들이 보통 한 6에서 8 정도 사이로 나오는 거 보니까, 맞아요. 얘가 한 7 정도니까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네요. 대신에 뭐 사이즈 생각해보면 막 엄청 좋지는 않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네. 네네. 자, 실험 정신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범상치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 달 유지비죠. 전기 충전 비용만 거의 한 달에 1000km 정도 타신다고 하시니까 한 3번 정도 충전한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4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근데 또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전기 충전에 관련돼 있는 신용카드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삼성 쪽에서 만들어진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채웠을 시에 전기 충전 요금 70% 할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쓰는데, 거기에 한 70% 정도 할인을 받으니까 한 만 얼마 정도로
타는 것 같습니다. 대박. 네, 그래요? 1000km에 한 만 얼마 정도로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전기 충전 카드. 네, 그쵸. 아, 그 그쵸. 신용카드를 이제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어차피 이제 매달 내야 되는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뭐 제 기준에서는 캐롯 보험료라든지 이런 공과금 같은 거를 카드로 묶어놓고 충전을 해서 이제 뭐 식비라든지 이런 거 포함을 하면 이제 실적은 충분히 채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할당을 해서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보통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 있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볼트 EUV 조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외관 디자인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 요새 흔히 나오는 이제 쉐보레 디자인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이쁘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냥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와 보자마자 와 너무 예쁘다. 아, 이 차는 정말 디자인 때문에 사야겠다 이런 차는 아니었고요. 그냥 전반적인 모든 조건을 봤을 때 그냥 디자인도 내 기준에는 마음에 괜찮고 그리고 내 조건에 들었을 때 그냥 마음에 드는 차였지만 디자인 때문에 꽂혀서 산 차는 아니에요. 네, 객관적인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 하는 거고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실 전기차 중에서 디자인으로 뽑으라고 하면 푸조 전기차가 제일 예뻐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물론 아까 이제 매우 심플하다, 필요한 거가 딱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말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아 내가 차를 타고 있구나. 내가 가전제품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 내연기관 차들의 그냥 전형적인 레이아웃에다가 조금 전기차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다 정도고 그냥 보시다시피 단순해요. 그냥 모니터 하나 있고 대신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제가 이런 기본적인 조작 버튼이 모니터에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싫어요. 제가 뭐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테슬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시원하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테슬라라든지 볼보라든지 이제 특정 브랜드들이 뭐 요새는 대세 자체가 큰 모니터에 이제 세로형 모니터에다가 다 합치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필요한 물리 버튼은 따로 있는 걸 제가 선호를 해서 그 운전할 때 시선이 분산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게 좋아요. 그냥 사실 막 풀 컬러 디스플레이 막 큰 거, 막 화면 큰 거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냥 제가 조작하기 편하고 그냥 손이 바로 가는 게 좋은데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비상등이 조금 멀어요. 이거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비상등이 조금 멀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요? 양놈들이 디자인하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양놈들 이제 뭐 우리나라만큼 비상등을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서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뭐 저도 뭐 정확하지는 않았는데 뭐 아시잖아요. 저희는 비상등 굉장히 많이 켜야 되는 거 조금 멀긴 한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앉아서 이렇게 누르진 못하고 살짝 뻗어서 이렇게 몸이 나가야 되는 거는 있어서 이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요. 네네. 볼트 차 바꿔 나서 이제 주행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뭐 기대했던 대로 내 기대에 부합이 되셨는지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좀 딱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은 아이고야 내가 이걸 받아버렸네. 왜냐면 그때 차를 사려고 했던 계획이 없었어가지고 아이고야 나 큰일 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고 차를 딱 인수를 받아서 갈 때는 좀 얼떨떨했어요. 내가 이걸 받았구나. 아 이게 내 차구나. 그러다가 이제 좀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은 솔직히 제가 원래 머리가 좀 깨졌다고 표현을 하지만 쉐보레를 좋아했었던 그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조금 실망스러웠던 느낌은 있었던 게 이제 좀 비교 아닌 비교를 좀 하자면 다른 케이스를 가져와서 좀 대입을 해보자면 미니 쿠퍼가 2세대까지는 정말 매니악한 차였었어요. 굉장히 단단하고 정말 탄탄한 주행 감각에 고카트 같은 필링으로 되게 특정 소비자층들에게 굉장히 각광받았던 차였는데 그 2세대 타시던 분들이 3세대로 넘어오면서 이건 미니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미니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좋아했던 차가 아니라고 해서 마니아 분들께서는 많이 등을 돌리셨어요. 3세대가 넘어오면서. 다만 일반적인 통상적인 소비자들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훨씬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을 쉐보레에서 받았던 거는 기존에 있었던 쉐보레의 주행 질감이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타시면서 좀 느끼셨던 것도 있겠지만은
되게 물렁물렁해요. 단단하지 않고 되게 물렁물렁해요. 그냥 막 충격도 막 몸으로 막 땅땅땅땅 막 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차구나. 네, 그냥 편안한 이동 수단이구나 라는 느낌이었었고, 기존의 쉐보레를 좋아해서 만약에 구매하신 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실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쉐보레의 주행질감이 좋아, 난 이 느낌이 좋아 라고 해서 구매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후회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시승을 직접 해보지 못하고 구매를 했던 케이스라서 받았을 때는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이제 납득은 갔죠. 왜냐하면 사실 뭐 자동차 회사가 저희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만들어야지 회사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또 새로운 차종을 개발을 할 거고, 그래야지 회사가 미래가 있는 거지. 네. 매니아만 위해서 차를 만들겠습니다 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문을 닫겠죠. 그러면 영영 그 회사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타협을 많이 했구나. 이제 이 시장 마켓을 어느 계층으로 노리는지 알겠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이야. 자, 이 볼트 EUB가 뽑기운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은 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뽑기운이 절반 정도는 성공했고 절반 정도는 실패를 했는데, 나는 서 있을 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핸들 딱 끌 때 이렇게 딱딱 소리 나는 거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렸어요. 들리시죠? 네네. 이게 출고 뽑기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부품 중에 하나가 뭐가 제대로 좀 부착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이제 거기서 나는 소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볼트 타시는 분들께서 이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주행 시 핸들이 좀 쏠린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원래는 타이어를 17인치에서 바꾸려고 했었던 이유도 그거였었어요. 혹시 타이어가 문제는 아닐까? 아니면 이 차가 17인치랑 공합이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원인을 여러 가지 찾기 위해서 그냥 제가 휠을 먼저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제일 간단하고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노력을 최대한 해보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타이어라든지 이제 인치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원페달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쏠림 증상이 좀 심한 걸로 제가 저는 느꼈었고, 그다음에 인치를 조금 낮추고 지금 16인치를 하니까 쏠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런 게 일단 뽑기운이고, 하나는 이제 또 썰루프 쪽에 몰딩이 빠져가지고 네. 네, 그런 뽑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소한 품질 이슈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어쨌든 큰맘 먹고 몇 천만 원 주고 차를 샀는데 세상에 중고차도 아니고 세상에 썰루프에서 이게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몰딩. 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이 조립을 하다가 약간 좀 피곤하셨는데 깜빡하셨나 보네요. 뭐 좀 이제 양키 형님들이 뭐 도넛 하나 먹다가 아이고 이거 귀찮다 그냥 보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네. 아니 쏠리는 것도 어디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왼쪽으로 쏠린다는 분들이 많았고, 차주님. 저도 조금 왼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을 왼쪽이요? 받았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사실은 솔직히 지금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기분 탓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도로가 아시다시피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핸들을 잡고 있을 땐 안 쏠리거든요. 핸들을 놨을 때 쏠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로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우측으로 보통 쏠리지 않나요? 네, 근데 이상하게 좌측으로 쏠리더라고요. 그거 그냥 온라인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모드도 봤죠. 이미 봤는데 온라인 모드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묘하네요. 근데 그쵸. 차주님 멋있다. 그거 어떻게 다 서비스 센터, 보통 서비스 센터를 가는 게 일방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인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서비스 센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신차가 나왔을 때는 저희 같은 차를 타는 오너들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공유되는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차를 어쨌든 간에 많이 타고 다니고 이 차에 대해서 더 잘하는 건 우리 차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지 차 들어와서 뭐 10분 20분 몰아보는 게 전부일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어떤 증상이 발현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재발을 한다, 이런 때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정비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무조건 차가 이상해요, 무조건 내 차 이상해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쉽지 않겠죠, 서로. 그렇죠. 네, 근데
둘 다 이해는 해요. 소비자 마음에서는 새 차 샀는데 자꾸 막 잔고장 나고 네. 막 귀찮은 문제 생기고 서비스 센터 들락날락하고 시간 버리고 하는 것도 짜증 나는 거고. 아, 그렇죠. 정비사 입장에서는 뭐 정상이고 같은데 자꾸 와가지고 귀찮게 구냐. 뭐 말도 안 통하고 맨날 뭐 문제만 있다고 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 소리만 난다 그러고. 사실 이게 서로 다 고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 선에서 최대한 해결을 보고 싶은 마음에 좀 약간 그랬던 것도 있어요. 핸들은 근데 서비스센터 가면 고쳐주지 않을까요? 이거 소리 나는 거요? 네. 이거는 이미 지금 대책이 나왔어요. 이게 가면 소리를 해주시는데 그냥 저는 뭐 크게 거슬리지 않아서 아, 그냥, 그래요? 그냥 타고 다녀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혹시라도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나중에 어차피 한 번쯤은 뜯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냥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AS 기간 놓치면 돈 내야 되잖아요. 아유, 그 전에 무조건 가야죠. 네. 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다 순정이죠? 지금은 다 순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베오에서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16인치 휠 타이어를 정도. 좀 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트의 착자감인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 차 볼트 EUV 시트는 어떤가요?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에선 7점 정도. 실점이요? 네. 왜죠? 일단은 수입차를 타셨던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게 시트 쿠션이 쉐보레들이 전반적으로 짧아요. 근데 이제 유럽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 받쳐주는 시트가 있고 이제 조절도 가능한 차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다 가령 뭐 미니쿠퍼라도 이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기도 하고 한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제 시트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분명히 타시면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고 허벅지가 약간 떠 생각을 해요. 있으니까. 네, 허벅지가 그냥 네. 받쳐주는 느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장거리를 탔을 때는 조금 이게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을 텐데 저는 이미 쉐보레에 길들여져 버려가지고 그냥 원래 시트가 이런가 보다 하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미 익숙해져서 괜찮기는 한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가 있습니다. 자,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밑에는 D컷 핸들이 들어가요. D컷 핸들이고요. 네. 밑에는 일단 D컷이 들어가 있고 너무 얇다라고 표현하면 얇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스포티한 주행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좀 핸들이 그립이 좀 두껍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가령 M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빠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얇죠. 근데 이 차의 성향을 생각을 했을 때 애초에 스포티하게 주행하라고 만든 차량은 아니고 도심 내에서 시티 커뮤니케이터 개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느 정도의 장거리까지는 갈 수 있을 정도의 보장되는 주행거리를 얘기를 하는 차라 보니까 전반적인 미국차 특성인 것 같아요. 차주님 입장에서 좀 두꺼웠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무게감은 어떠세요? 핸들 무게감이요? 핸들은 가벼운 편입니다. 가벼운 편이에요? 네, 이거 무게 조절 가능하죠? 아니요. 안 되는구나. 스포츠 모드가 있긴 있어요. 여기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네네. 스포츠 모드 사용해주면 조금 더 무거워져요. 무거워지고? 네, 맞습니다. 무게감은 괜찮으세요?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조금만 무거웠으면 좋겠다. 조금만 좀 더 무게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나타나는 게 딱 이 부분인 게 제가 막 일반적인 소비자로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사람들은 무거운 걸 좋아할까 가벼운 걸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벼운 걸 좀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그쵸, 저도 가벼운 거 선호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주행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적은 거죠. 제 기준에서는 조금 그쵸. 좀 아쉽다 정도. 자, 회전 반경인데요. 전기차 회전 반경, 2차 볼트 이후에 회전 반경 주차할 때라든지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네. 전반적으로는 제가 듣기로 아이오닉 같은 경우나 EV6는 조금 휠베이스가 좀 커서 주차나 유턴할 때 좀 불편하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얘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이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회전 방향이 조금 넓은 편이라서 조금 타이트하게 왕복 6차선에서 유턴이 한 번에 돌아가요. 근데 뭐 이 정도 크기 사이즈를 봤을 때는 조금 여유롭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타이트하게. 네. 자, 버튼모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 비상 깜빡이 아까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네네. 아까 직관적이다, 그래서 직관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외에 뭐 나머지 부분도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뭐 창문 쪽이라든지 핸들 뭐 버튼도 딱 보시다시피 큼직큼직해요. 네.
그 조작했을 때 오조작될 만큼 막 터치로 들어가는 부분도 없고 정말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눌리는 버튼들이 많이 위주로 돼 있고 뭐 창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앞좌석은 둘 다 원터치 업다운 되고 뒷좌석은 원터치 다운만 지원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버튼들도 뭐 질감이 좋다고 솔직히 얘기는 못해요. 질감이 좋지는 않은데 그냥 기능성에 충실하다. 기능성에 충실하다. 기능성에 충실하다. 이거 반절 주행은 있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앙차로 유지는 없고요. 차로 유지 보조는 없고 차선 이탈 경고랑 이제 핸들 잡아주는 거. 그다음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드 차간거리. 네, 차간거리 정지 후 재출발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만 돼도 사실 네, 사실 뭐... 시내에서 타고 다니는 딱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HUD는 딱히 없죠. HUD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패들이 뭐지? 패들이 이거는 패드는 아니고 이제 회생제동으로 회생제동. 네, 회생제동 버튼이고 네. 뒤에 있는 버튼들은 이제 공 넘김이랑 볼륨 조절 뒤에 버튼만 있구나. 있어요. 네. 자, 이거 회생제동도 이거 4단계까지 혹시 있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일반이랑 이제 원페달 딱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지금 일반 주행을 했었고 원페달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눌러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밑에 거요. 원페달 주행 켜짐이 되고 이제 완전 정지시까지 지원은 돼요. 대신에 이제 조절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페달로 주행을 하고 이제 정지하는 것도 한번 제가 그 회생제동 걸리는 게 다른 차량은 얼마나 다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네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차주님은 원페달 잘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쏠림 원래 처음에 사자마자는 원페달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네. 이게 신세계구나, 이게 신기술이구나 했는데 이게 쏠림에 대해서 조금 좀 민감해진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사용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전기차 처음 타시는 분들 동승선계 타면 멀미예요. 좀 마일드하게 주행을 하더라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멀미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웬만하면 원페달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모니터 이런 거 다 했고 밑에도 버튼 멀티 편에서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네, 없습니다. 저 레이스 모드 같은 게 깃발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네, 이건 뭐예요? 요게 이제 스포츠 모드예요. 이게 스포츠 모드구나. 이게 이제 좀 발진 성능이라든지 핸들 이제 무게감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예요. 크게는 차이 안 나고. 자, 수납 공간은 좀 어떠세요? 이런 앞에 컵홀더라든지 뭐 이런 충분한가요? 불편함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막 엄청 넓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냥 모든 부분이 그냥 무난한 차라고 무난하다? 생각이 들어요. 수납 공간도 무난, 주행도 무난, 그냥 가격도 무난. 네. 승차감 서스펜션도 아까 좀 다 말씀 좀 해주셨고 네네. 조금은 이제 꿀렁 그쵸? 네, 꿀렁. 꿀렁. 자, 뒷자리 승차감도 궁금해하실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뒷자리 뭐 사람 태워보시거나 직접 타보신 적 있으시죠? 타봤죠. 타봤을 때 이게 장거리를 가보진 않았었는데 네. 하드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물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뒷자리도요? 네. 뒷자리는 좀 물렁한 게 좋지 않나요? 아닌가요? 하드한 게 좋나요?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게 뒷좌석이 너무 무르면 이제 고속주행 시에 이제 계속 좌우로 뒤뚱뒤뚱 이러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이제 멀미를 유발하는 제일 큰 요소고 너무 단단하면 모든 요철이 실내로 다 그치.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멀미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게 차량마다 다 세팅이 다르고 하부 구조도 다르고 토션이 들어가는지 멀티링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뒤에를 어떻게 잡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장거리를 안 가봐서 정확히 표현을 못 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무른 느낌이라고 봐요. 단단하다기보다는 무른 쪽에 가깝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자리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 혹시 있죠. 뭐 컴플레인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뒷자리 타고 나서? 이거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요. 네, 아무래도 시내 쪽만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자, 이 차 가속력인데요. 볼트 EUV의 가속력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떤가요? 전기차를 타셨던 분들이면 별로 빠르지 않다. 다만 이제 이 비슷한 가격대라든지 출력의 자동차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전기차 호쾌하게 잘 나가는구나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차 제로백은 한 몇 초예요? 제가 알기로 7초에서 8초 7초에서 8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주님께서는 이 차의 가속감에 있어서는 만족하다고 보면 되나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최고 속도 꿈속에서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이 차가 네. 리밋이 154에 걸려 있어요. 그 이상은 차량 한계 스피드 자체가 리밋이 걸려 있어서 안 나가고, 근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인제 서킷을 한번 갔다 왔었고, 두 번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17인치랑 18인치 비교해 보겠다고 네. 두 번 갔다 왔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어. 저렴한 비용에 그냥 서킷 한번 탔다라는 느낌으로 재밌게 잘 갔다 왔어요. 네. 17인치나 18인치 차이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나요. 네. 근데 물론 17인치는 에코 타이어, 이제 저구름 전기차용 타이어였었고, 18인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급시였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남자의 타이어, 넥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제일 등급 낮은 타이어긴 했지만, 그래도 18인치가 조금 더 재밌게 탔던 것 같아요. 18인치가. 네, 17인치랑은 아무래도 좀 거동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고속 안정감은 좀 어때요? 153? 150, 워낙 그렇게 빠른 정도의 속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일반적인 차량 수준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밟으면 저 풍절음도 좀 많이 나죠. 풍절음도 그렇죠. 근데 막 엄청 심하진 않은 것 엄청 같습니다. 심하진 않고. 네, 엄청 심하진 않고요. 제동력이죠, 브레이크.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게 지금 회전제 바꾸셨잖아요. 네, 진짜 살짝 멀미가 좀 느껴져요. 그렇죠. 예. 네, 이거 다시 혹시 바꿀 수 있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회생제동을 안 써요. 이게 그러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엑셀에서 발을 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이 약간 대비를 하지만, 조수석에 타시는 분들은 내가 엑셀을 지금 얼마나 전개를 했는지, 발을 얼마나 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생제동을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일반으로 다시 바꾸면 그냥 뭐 내연기관 똑같이 되는 거죠? 네, 지금이 일반 모드고 엑셀 뗐을 때도 그냥 내연기관처럼 살짝 걸리긴 하는데 이제 이질감이 많이는 없어요. 많이 없네요. 네. 이제 제동력, 브레이크는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좋다 나쁘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10점 만점 기준에 제가 봤을 때 한 6.5점에서 한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좀 밀린다고 보면 되나요, 브레이크가? 일단은 좀 많이 개선을 한다고는 했지만 네. 브레이크 쪽에서 오는 이질감은 어쩔 수는 없고요. 이질감 때문에? 네, 전기차의 이질감은 아마 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많이 조율했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첫 부분에는 이게 회생제동으로 들어가고 그 이상으로 깊게 밟았을 때는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브레이크가 작동된다는 개념으로 작동이 되는데, 최대한 없애긴 했지만 그래도 특유의 이질감이 있다.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이라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서 그거에서 조금 감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동거리가 짧지는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짧지는 않아서. 코너링은 좀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거 딱 그거예요. 뭐죠? 쉐보레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분명 실망해요. 다만 그냥 일반적인 차량들을 주행하는 분들이었다고 하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네, 딱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딱 그거 겁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요. 네. 잠깐만, 그래서 코너링은 뭐죠? 코너링은 네. 세모 정도 주겠습니다. 세모 중간이다. 세모 쏘쏘하다. 중간 정도 쏘쏘하다. 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 사실 기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몇 가지는 잘 나가는 몇 부터 더디는 것 같다 느끼시나요? 그냥 154까지는 그냥 쭉 나간다. 쭉 올라갑니다. 네네. 더 처지거나 그런 느낌 없고 그냥 동일하게 올라간다. 동일하게 모드별 변화. 이게 모드가 아까 스포츠 모드랑 일반 모드 두 가지 있었는데 에코는 없어요? 에코는 없어요. 일반 모드가 자체가 에코예요. 네. 두 가지. 뭐 사실 스포츠는 뭐 누구나 흔히 아는 그런 모드겠죠. 그렇죠. 좀 밟으면 좀 더 빨리 나가고 전기 많이 쓰고. 그렇죠.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뭐 평가를 하자면 차주님 입장에서 이 조용하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나요? 이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브랜드들은 그렇고 어떤 브랜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가상 사운드가 드라이브에서는 항상 나요. 정차시에도 나고 그냥 어디 가만히 서 있었을 때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무조건 나요. 근데 가령 저희 집 푸조 같은 경우에는 정차시에는 꺼지거든요. 네. 그리고 엑셀을 전개해서 이동을 할 때만 나요. 그래서 이게 싫으신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을 땐 나도 조용하고 싶은데 차가 조용해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계속 윙 이런 뭐 진공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나니까
때때로는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뭐 배기 소리 이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그쵸. 어차피 조용한 전기차인데 왜 전기 있을 때도 소리가 나냐 약간 이런 음. 불만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보스, 이게 스피커 보스죠? 예, 그렇습니다.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는 좀 어떤가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네. 국가별로 약간 좀 성향들이 다른가 봐요. 음. 유럽들 차들 중에서도 약간 좀 고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고음 위주로 많이 세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볼보라든지 네네.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음이 굉장히 청아하게 잘 열려있는 타입들이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뚱뚱 쳐요. 미국 차들 공통인 게 네. 흔히 우리 미국 생각하면 갱 아니면 그쵸. 막 힙합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네.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스피커를 베이스에다가 다 몰아놨더라고요. 저는 그 막기라서 그런지 막 클래식 이런 거보다는 이제 둥둥 치는 그런 클럽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들었을 때는 베이스가 있는 스피커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만족합니다. 와. 자, 뒷자리 실내 사이드죠.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요. 네.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뒷좌석 레그룸은 상당히 넓어요. 차 크기가 이게 4.4m 정도 되는데 네.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비슷한 급수로 봤을 때 그 차량들보다도 레그룸이 되게 넓어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와 뒤에 되게 넓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차 사이즈 대비 그럼요. 얘기고요. 그럼요. 그리고 앞자리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통상적인 소형차는 아니고 이게 한 그렇죠 중형차는 아니니까 소형차랑 중형차 사이급이니까 그 그쵸. 정도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뒷좌석 각도는 조금은 서 있는 편인데 앉아 있을 때 불편한 뭐 벤치 같은 의자는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서 있다. 네, 조금 서 있다. 대신에 레그룸이 좀 넓다. 그러면 실제 사람 타고 좀 뭐 허리 아프다 그런 분도 있었나요? 야, 이거 좀 등받이 조절이 안 돼라든지. 장거리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시내만 잠깐 움직여서 그런지 뭐 그런 불만이 있진 않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어폰이 당연히 되죠. 네, 그렇죠. 당연히 되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는 이제 2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위쪽에다가 했을 때는 풀플랫이 되고 근데 밑에까지 썼을 때는 생각보다 깊이가 되게 깊게 내려가서 생각보다 큰 물건 뭐 사물함 정도까지는 트렁크에 실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열 레그룸이 좀 공간이 넓어서 이제 앞좌석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그 레그룸부터 또 천장까지 쌓을 수 있는 물건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트렁크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요.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장점. 제가 말 안 했던 것 중에 장점이라면 다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그렇기는 해요. 그쵸? 제가 좋았던 거는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네, 디지털 룸미러가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쉐보레랑 이제 GM 계열 캐딜락 같은 경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가 이제 처음에는 좀 멀미나거나 익숙하지 않았을 땐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일반 거울로 전환되고 이렇게 하면 디지털 룸미러로 바로 들어오는데 네네. 적응되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뒷좌석에서 뒤에 차 가면 코 파는 것도 보이고 뭐 다 보여요. 다 보이고 뽀뽀하는 것도 보이고 뭐 이런 것도 다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뒷좌석에 사람을 태웠거나 아니면 뒷좌석 창문이 안 보일 정도로 짐을 실었을 때 그때 이제 효과가 많이 크죠. 왜냐면 뒷좌석 사람이랑 룸미러 잡고 봤을 때 눈 마주치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부담스러울 때 굳이 안 마주쳐도 되고 네. 뒤에 공간이 가려서 물건 때문에 안 보일 때 그때 이제 디지털 룸미러가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좋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있나요, 장점? 장점이라고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단점은요? 말씀 안 했던 것 중에 단점. 첫 번째는 미국 차 공통이지만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평면 거울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사각지대가 많아서 무조건 숄더 체크를 한번 돌리시고 그 다음에 사선 변경을 해야 돼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뜨악하긴 했어요. 네. 항상 이렇게 오목 거울로 최대한 사각지대 없게 잘 보이는 거울이었는데 사이드미러 크기 자체도 작은 데다가 평면 거울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네, 사각지대가 조금 넓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이 차가 적색 깜빡이를 씁니다.
브레이크 등이랑 깜빡이를 같이 쓰는 미국 차들 있죠. 얘도 동일하게 적색 깜빡이를 끼는데 거기다가 이제 브레이크 등이 범퍼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깜빡이도 아래쪽이고 브레이크 등도 아래쪽이다 보니까 좀 시인성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게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뭐 설명을 하는 거는 이게 뭐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배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디자인 쪽으로 밑으로 갔을 때 너무 허전해서 네. 브레이크 등을 밑으로 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적색 깜빡이도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브레이크 등까지 아래쪽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또 단점이라 일단은 그 정도? 차 모르겠어요. 이건 제 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겨울철에 유독 습기가 엄청 껴요. 그러니까 최대한 겨울철에 이렇게 전기 안 끼기 위해서 에어컨을 안 틀고 다니고 싶은데 네. 이게 너무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잠깐만 꺼놔도 자꾸 막 허옇게 자꾸 끼니까 그것도 단점은 단점으로. 그쵸, 그럴 수 예. 있죠. 근데 이게 썬팅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썬팅을 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제 차는 썬팅을 안 해놔서 그런지 이게 결로 현상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왜 안 하신 거예요? 저도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는 아니지만 네. 여유가 지금 당장 없어가지고. 여유가 없으셔서. 그렇죠. 예. 근데 아이스 블루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냥 네. 어항이라 생각하다. 제가 네. 어항 속에 한 마리 자유로운 물고기가 돼서 수영하는 것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점 또 있나요? 단점은 뭐 사소한 거로는 글로브 박스 조명 없는 거. 뭐 이것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뭐 선글라스 보관함 없는 거. 뭐 그런 디테일들은 있어요. 좀 얘네들이 좀 아무래도 섬세한 면이 좀 떨어지다 떨어지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한국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정말 잘하거든요. 어디든지 다 조명 넣어주고 그쵸.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니즈를 하는 거를 잘 파악하는 게 한국인들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에서는. 근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자, 또 있을까요? 하이패스가 없는 거. 하이패스 없는 거. 룸미러가 디지털 룸미러가 그쵸. 들어가서 이게 하이패스를 별도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이제 옵션에 묶여 있어요. 이게 보스 오디오랑 이거 옵션이랑 썬루프랑 세 가지가 이제 묶여 있는 옵션인데 이거를 선택을 하면 하이패스 룸미러가 빠지고 이 옵션을 빼면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죠. 이건 사실은 뭐 선택할 수 있는 아예 그게 그러네요. 없으니까 그러네요. 좀 아쉽죠. 그리고 또 단점. 이 정도인 것 이 같습니다. 정도. 네. 혹시라도 뭐 생각나는 게 더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혹시 지금 와서 좀 후회된다가 좀 있을까요? 뭐 차량 가격이 되면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후회되는 거. 지금은 사실은 딱히. 딱 저는 만족해요. 만족하고 저는 있죠. 제가 원했던 차량이 딱 이 차여가지고 만족하는 것 중에서 뭐 좀 사소하게 안타까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뭐 쏠림 이슈 같은 것들, 솔림 이슈. 뭐 이런 사소한 초기 품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네. 뽑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용도 자체가 애초에 이 차에 기대하는 바가 크지는 않았어요. 저는 딱 시내에서 사실은 그 전에 탔던 차량이 이제 터보가 달려 있었던 차량을 탔던 적이 있는데 예후열하는 것부터가 너무 스트레스였고 그쵸.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DPF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엔진오일도 맨날 관리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그게 싫어서 사실은 구매한 게 이거거든요. 대체제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차종에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라도 차가 있었으면 구매를 했을 텐데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쉐보레 서비스 센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가요? 개선이 많이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직까지 이게 수입차 서비스 센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네 카센터도 아니고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통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구시대적인 유물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쉐보레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현대기아가 싫어서라고 그쵸.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제 현대기아 서비스 센터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죠. 개수도 개수지만 이런
뭐 AS라든지 네.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는 부품들도 많고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제조하는 차가 트레일블레이저, 네. 그다음에 오늘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트랙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품 다 차량들은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차고 어찌 보면 쉐보레 마크를 달고 있는 수입차이거든요. 수입차 개념으로 좀 다가가면 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흔히 가격이라든지 접근성 때문에 국산차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센터가 많이 부족하죠. 부품 수급이라든지 대기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많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들은 있죠. 근데 딱 막상 딱 종이 펼쳐놓고 수입차 뭐 저거 뭐 수입차 A사, B사, C사 뭐 다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인식 자체가 국산차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이 있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사실 뭐 들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와이퍼 정도. 와이퍼 정도기 때문에 네, 다 와이퍼 정도. 그렇죠.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 가능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차이만 250 정도. 250 정도에 250 정도 벌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100만 원?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월 100 정도. 예, 그러니까 활부금 저처럼 이제 풀할부로 긁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네. 풀할부로 긁는다고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했을 때는 뭐 보험료랑 세금, 그다음에 차량 할부금까지 해서 충전료까지 다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될 100만 것 원 같고 정도. 네. 대신에 이제 본인 월급의 몇 프로를 차량에 할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나는 차에 쓸 수 있는 비용이 10%다. 그럼 뭐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만 원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좀 그러니까 한 월 1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100 것 정도는 같아요. 차이만. 100 정도.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랑 결함 장고장은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맞죠? 잡소리나 풍절음, 잡소리, 풍절음 말씀해 주셨고 잡소리는 없죠? 잡소리가 아까 핸들 쪽 말고. 핸들 쪽 잡소리 아직까지는 이거 그건 제외하고는 없죠. 여기 안전벨트 쪽에서 약간 네. 조금 쇠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전에 타던 트랙스에서도 되게 비슷한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어떤 이렇게 내장재 덧대 있는 스펀지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게 좀 부딪히면서 나는 마찰 소리가 아닐까라는 소리 빼고는 특별하게 잡소리는 아직 없었어요. 하나 네. 있었다. 어떤 거요? 뒤에 네. 서스펜션에서 네. 뿌직뿌직한 소리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더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이거는 뭐 때문에 나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 이슈가 좀 이슈라고 하면 아까 쏠림 정도 그쵸? 그렇죠. 2차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요. 주위에 뭐 가까우신 분들이 좀 어떤 반응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차를 좀 워낙 많이 바꿨어가지고 다들 그냥 또 샀냐? 또 샀냐? 또 샀냐? 뭐 샀냐 이번에도? 얼마 썼냐? 약간 음. 이런 반응이었었고 그냥 다들 봤을 때는 처음에는 별론데? 하다가 별론데. 그냥 보다 보니까 나름 장점도 있고 뒷좌석도 넓고 괜찮네? 괜찮네. 약간 그런 딱 제가 원했던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예쁘거나 막 딱 어트랙티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막 끌리거나 매력적인 차는 아니지만 그냥 전반적인 쉐보레 차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면 그냥 내 차구나. 엄청 이쁘거나 하진 않아더라도 그냥 차구나. 네. 하차감 있죠? 색깔 때문에. 색깔 때문에 쉐보레 하차감을 논해하는 것 그런가요? 자체가 약간 논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전기차만 하더라도 국내에 파는 것만 해도 수두룩빽빽하니까 이거 거의 없지 않나요? 공도예요? 작년에 1,500대인가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번도 못 봤었는데. 네, EV는 정말 귀하고요. 네. 걔는 진짜 뭐 보면 뭐 로또 사야 되는 정도로 정말 귀하고요. EUV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인천 쪽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인천이요? 제 이제 공장 근처로 가면 그쪽에는 조금 있습니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EUV. 일단은 네. 전반적으로는 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되게. 차를 놓고 다가갔을 때 관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물론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차를 접근을 했을 때 집에 차가 딱 한 대만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있죠. 저같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우리는 차 한 대로 레저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고 시내도 갔다가 네네. 장거리도 가고 보통 이런 경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라든지 다 나라 문화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는 GT카, 시내를 들어가는 시티카 그쵸. 개념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보통 바라본단 말이에요. 얘는 딱 그거에 있는 중간선이에요. 중간선. GT카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시티카로 봤을 때는 조금 오버스펙이고 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정도는 요 차는 집에 메인카가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단점이 없는 차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제 뭐 와이프분께서 뭐 이제 가정이 있고 애가 있는 환경에서 동네에서 뭐 아이들 태워다 주고 장도 보러 가고 때로는 뭐 서울 뭐 이제 애들 학교 보내놓고 네. 뭐 서울 근교로 커피 마시고 가거나 뭐 그 정도까지 키로수가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을 갈 거야. 아니면 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800km 출장을 가야 돼. 이런 분들한테 절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 단점이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어떤 거죠? 이게 타 전기 차량들에 비해서 급속 충전 속도가 좀 느려요. 좀 많이 느립니다. 뭐죠? 이게 이제 최대 50kWh per hour를 지원을 하는데 네. 대부분 전기 차량들이 겨울철에 많이 저하가 많이 돼요. 네. 이 차량에 히트 펌프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겨울철 충전 속도에서 많이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그 장거리 주행이 잦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단점으로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빠른 충전이 되는 차들 같은 경우는 10분, 20분으로도 어느 정도 주행 키로수가 그렇죠. 나오는데 얘는 이제 급속 충전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해야지 그래야 한 200 정도 타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서 장거리 차량이 있는 사람한테 추천하지만 나머지 추천 못하겠다라는 포인트가 딱 그 포인트예요.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추천해 주시겠죠. 저는 무조건 얘기해요. 무조건 볼트. 집밥 있어? 집밥 있어. 집밥 있어? 전기차 타봤어? 어. 너 정말 머리 시간 계산 잘해가지고 똑똑하게 계산할 자신이 있어라고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시간 계산. 네, 왜냐하면 여행 갔을 때 친구들끼리 다 같이 룰루랄 여행을 가요. 네. 배터리가 동나요. 고속도로 충전소를 들어갔는데 충전 길이 네. 길게 있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투닥투닥이 시작되겠죠. 뭐 그쵸. 넌 차를 이걸 사서 이 돈이면 뭐 그랜저를 뽑았겠네라는 그 아시잖아요. 네네. 그게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 구매한다고 하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한번 내 차 타보고 네가 전기차를 만약에 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한번 겪어봐라.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중요하죠. 네, 아니면 뭐 렌트를 해서 한 달이라도 운용을 해보던가 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한 이후에 구매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등급은 보니까 엔카를 보니까 레드라인이 있는데 네, 레드라인이랑 프리미어가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레드라인이 이제 그 외관 패키지 조금 들어가고 휠이 좀 바뀌고 그다음에 레드 포인트 조금 들어가는 그 차이가 나고 이제 프리미어랑은 그런 게 좀 크게 차이 나죠. 그럼 그냥 뭐 취향대로 사라고 말씀하시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옵션이라고 전혀 다 동일해서. 네. 볼트의 경쟁 차종이 따로 있나요? 볼트를 경쟁 차종으로 지금 꼽자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신형 니로 EV 정도가. 신형 니로 EV. 근데 물론 걔가 조금 더 얘보다는 높은 세그먼트라서 정확한 이제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도 그렇고 정확한 비교 대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형 니로 EV나 코나 EV가 완전 얘랑 딱 동급이었는데 이제 걔네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되면서 반등급에서 한 등급 정도 올라갔어요. 가격도 물론 그만큼 인상이 됐고 알겠습니다. 네. 가격대로 봤을 때는 경쟁 상대로는 이제 푸조 전기차. 푸조 정도 있구나. 아니면 미니쿠퍼 전기차 정도. 미니쿠퍼. 네. 근데 미니쿠퍼 전기차는 주행거리 너무 짧잖아요. 네,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걔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이제 뭐 경기권 가서 커피 마시는 건 아예 제외하고 시내 주행, 출퇴근까지만 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차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볼트 EUV 있나요? 완속 충전기가 없는 분, 무조건 완속 충전기가 없는 분은 절대 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급속 충전이 느리기 때문에
정말 힘드시고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절대 사지 마세요. 집 근처에 급속 충전기가 있어서 사보겠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게 돈 좀 아끼게 닫고 머리가 다 빠져요. 그러면 그건 손해예요. 머리는 손해구나. 돈으로 못 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완속 충전기가 없는 분, 그리고 기존의 쉐보레의 느낌을 찾으신 분들한테도 전 그쵸. 비추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매니악한 그쵸. 느낌이 사라져서 나는 좀 단단한 하체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별로 추천 안 해요. 차라리 오히려 푸조 전기차 쪽이나 미니쿠퍼 전기차 쪽으로 가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쪽은 확실히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내연기관만의 그 탄탄한 느낌, 핸들링 느낌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쪽으로 권하고 싶어요. 타주님한테 있어서 이 차란 뭐죠? 어떤 거죠? 저에게 이 차는 사실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 네,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해보자. 약간 뭐 좋은 말로 얘기하자 보면 좀 앞서간다는 느낌이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약간 마루타 같은 느낌이었죠. 마루타. 약간 도전 챌린지였죠. 이야,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4점 정도 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점은 어떤 거죠? 일단은 기존 쉐보레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제가 초기 물량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마루타인 거는 제가 자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제조사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네. 네, 사소한 품질 이슈 이런 것도 이제 감점 요인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정체성을 좀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조금 속상해요. 쉐보레. 예전에 제가 좋아했었던 쉐보레 그 이제 아베오라든지 트렉스, 예전에 나왔던 크루즈 이런 느낌을 좋아했었는데 그때 그 특유 쉐보레의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차를 좀 너무 쓸데없이 과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이 차를 타는 사람이 레이싱을 할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정도에 준하는 느낌으로 차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구매를 했던 건데 사실 지금은 많이 타협을 본 느낌이라고 봐요. 원가 절감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건 들어가고, 그쵸.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접근했을 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기준에도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요. 네. 돈이 다시 생겼어요. 이 차가 이제 없어졌고요. 네네. 이 차 과연 또 사나요? 살 것 같아요. 또 똑같이? 네, 똑같이 살 것 같은데, 네. 근데 색상 때문에 조금 망설일 것 같아요. 색상은 저는 어떤 색깔로 하실 것 같으세요? 완전 원색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네. 애매한 색깔 말고 완전 파란색, 아니면 완전 빨간색, 완전 음.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살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이게 뭐 물 빠진 것 같지도 않고 뭐 베렌 색깔 비스무리하긴 한데 베렌색이랑은 또 다르고 네, 현대 N 색깔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괜찮아요.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색깔에 대한 좀 아쉬움? 그거 외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사라고 해도 다시 살 것 같아요. 어떤 색으로 살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사게 되면 노란색을 한번 사고 싶어요. 노란색도 있나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북미에도 없고 어느 시장에도 없는데 만약에 한번 골라보라고 하면 전기차니까 약간 좀 전기를 상징하는 노란색도 어떨까? 노란색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색상 중에도 고른다면요? 있는 색상에서 고른다고 하면 단종된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해외에는 파란색 팔거든요. 파란색. 그걸 아마 고를 것 약간 이제 시원한 색깔. 네, 원색을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네.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지금 있을까요? 사실 다 한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네네. 끊을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